정우성, 문가비가 쏘아올린 신호탄. 지금 정우성과 문가비 이 두 사람이 만들어낸 사회적인 담론은 어떻게 보면 몇 년 전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됐었고, 그 이유는 결국은 뭐 하나를 꼽자면 남녀 갈등과 비혼주의가 연결되는 그 지점이었었겠지.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혼외 출산율이 높아지기 시작한 시점과 겹치기도 하고요. 코로나도 물론 영향이 있지만, 코로나가 혼외 출산과 연관성이 있는 이유는요. 이따가 뒤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오지만, 혼외 출산과 가장 연관이 높은 거는 동거예요. 사실혼과 동거인 상태면 혼외 출산이 올라가거든요. 연관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코로나 때는 아무래도 결혼을 미루는 커플들이 많았겠죠. 그리고 이게 또 밖에 못 나가니까 그냥 같이 연애하다가 집안에서 동거하는 경우가 많았겠지. 그러다 보니까 동거와 사실혼 관계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혼외 출산이 이제 코로나를 맞으면서 이제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였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남녀 갈등이 되면서 결혼이 손해냐 이득이냐를 따지기 시작하고 결혼을 망설이고 그냥 관계를 이대로 이어가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시츄에이션십이라고, 연인이긴 한데 미래가 없는, 연인이라고 볼 수 있나 싶은 그런 관계들, 이 얘기가 나오곤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관계에서 아이가 나왔을 때 미래가 없는데 결혼을 안 할 건데 그 아이가 생긴 거야. 그게 결국은 혼외 출산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계속 쌓여왔던 그 장작들의 불을 확 번진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회가 변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계속 쌓아 올린 장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코로나와,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동거나 사실혼이 늘어났고, 그리고 시츄에이션십이라고 대표되는 그런 애매모호한 관계, 미래를 보지 않는, 그리고 계산적이 된 남자들, 어쨌건 서로 다 따질 거 따지는, 어떻게 보면 뭐 남녀 평등일 수도 있겠죠. 그게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이제 보자고요. 이거는 저의 의견을 다 담았다기보다는 아까 제가 뭐 GPT랑 같이 몇 가지 자료 조사를 간단하게 하면서 나온 내용들이니까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잘못된 정보가 있거나 뭐 좀 더 보정돼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말씀 언제든 해주십시오. 정우성 문갑이 만남 혹시라도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드리면요. 2022년, 그러니까 횟수로는 2년 전에 모임에서 만나서 교류가 시작됐고, 비공개 만남 해서 연인인 건 아니고 친밀한 관계로 발전을 했고, 그리고 이제 임신과 출산은 22년 6월에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대요. 그래서 정우성과 논의를 했고, 23년 3월에 문가비가 아들을 낳아서 좀 됐죠. 그러면 태명은 정우성이 직접 지어줬다. 그리고 출산 전으로 산후조리원과 병원 준비를 함께 논의한 점이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혼외 출산이 확인된 거는 디스패치 말로는 두 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한 관계가 아니었으나 출산을 선택했대요. 테나시아의 그 기사는 정우성이 경제적 지원만을 약속했고 결혼과 양육에 대한 분담을 거부한 것이다 라고 거기서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이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어. 근데 정황상으로는 사이가 좋진 않지만 정우성 입장에서는 문가비의 심기를 거슬러서 좋을 건 없겠죠. 정우성의 입장은 경제적 책임은 지겠다라는 입장이죠. 공식 입장은 소속사에서 성명을 낸 건데, 문가비 아들은 정우성 친자가 맞다, 이런 처신이나 이런 거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과거에도 보면은 뭐 스티브 잡스나 이런 혼외 자식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았던 그런 사람들 보면 처음에 막 부정하고 아니다 해가지고 싸우다가 마지막에 인정하면 그 사람 뭐 이미지도 잃고 욕은 욕대로 먹고 그렇게 돼버리거든. 그래서 어차피 밝혀질 거면 처음부터 쿨하게 빨리 인정하고 내 자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덜 잃었어. 여론이 덜 돌았었어. 그래서 아마 그런 선례를 보고 한 선택 같아요. 그래서 아이의 양육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을 논의 중이며, 정우성 입장에서는 아이는 네가 키워라, 나는 이제 아이에게 아빠로서 한 번씩 아이도 보고 이렇게 하겠지만 아이를 함께 키우진 않겠다라는 의지가 있겠지. 정우성 입장에서는 문가비를 어떤 아내로서 생각해 본 적은 없을 테니까, 그래서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잖아요.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건 아니지. 그래서 대중은 도덕적 논란에 대해서 비판이 있다고 합니다. 정우성의 책임이 경제적 지원에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냐, 관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난민보호와 같은 사회적 메시지 외치면서 개인적 책임에는 미흡한 거 아니냐, 그런 도덕적 논란이 있었고, 문가비와의 관계에 대한 의문도 지금 떠오르고 있다고 해요. 결혼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도 관계를 유지했던 그 점이 문제 아니냐, 그리고 또 다른 비연애인 연인과의 관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건 당시 장기 열애 중이었던 비연예인 여성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비판이 가중되고 있다라는.
이건 뭐 다른 더 이런 이슈를 다루는 채널에서 다루겠죠. 저는 그냥 이 뒤에서 할 혼외 출산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본 정보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 중이에요. 그 이미 교제 중인 상태에서 혼외 출산을 한 게 도덕적으로 문제다라는 이런 지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덕적 이미지, 기존에 쌓아왔던 정우성의 이미지와 현실이 좀 괴리가 있었다. 그래서 과거에는 책임 있는 남성으로 살고 싶다. 결혼은 못했지만 해야 한다고 믿는다는 발언으로 이런 어떤 전통적인 가치관을 존중한다라고 피력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아니어서 그 괴리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정우성이 결혼을 앞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 여기서 문가비 씨와 결혼 안 했다고 해서 결혼을 안 하리란 보장은 없는 거잖아. 책임 있는 남성으로 살고 싶다. 그래서 애 내가 경제적으로 책임지잖아. 결혼하지 못했지만 해야 한다고 믿는다. 나 할 거야 다른 사람이랑. 그러니까 그게 정우성 입장에서는 뭐 자기가 말한 게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겠지. 어쨌건 이런 근데 비난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문가비 씨에 대해서도 그 찬반 여론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의 엄마로서의 선택. 그래서 자기의 생일을 기념하여 아들의 존재를 SNS로 세상에 알림. 뭔가 자기의 생일인데 아이의 아버지와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나 이런 것들이 자신의 어떤 올리는데 영향이 있었겠지. 그래서 이 메시지가 세상에 완벽한 엄마는 없다. 하지만 아이에게 온전한 사랑과 행복을 주고 싶다. 이거는 정우성에 대한 메시지일 수도 있었겠지. 그래서 혼자서도 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우겠다는 다짐. 그래서 대중들은 응원을 하는 입장도 많다고 해요. 이런 용기 있고 자립적이었다. 생명을 존중하는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 그리고 편견을 극복하며 비염으로 당당한 삶을 선택했다. 근데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는 거지. 그리고 결혼과 양육에 대해서 고민과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 그게 아이와 아버지와 어떤 그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그 명확함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상황에 따른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뭐 이거는 뭐 제가 다루지는 않겠고 이후로 어떤 정황이 더 드러나면 그때 한번 더 추가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여기까지가 어쨌건 정우성과 문가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뭐 문가비 정우성 뭐 우리가 문제 있다 뭐 문가비 문제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리고 뭐 문가비가 어떤 심리로 이거를 밝혔나 이제 그런 얘기는 나중에 혹시라도 뭔가 정황이 다 밝혀지면 지금 너무 추론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하려는 얘기는 실은 이겁니다. 혼외 출산에 대한 담론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출산과 책임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뭘까요? 개인적 선택일까? 아니면 사회적 책임일까? 이 문가비 사례는 기존 가족 모델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제기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혼외 출산에 대한 대중의 태도, 부정적인 시선이 강하죠. 왜냐면 그게 생겨나는 어떤 문제들이나 그리고 걱정되는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다양성을 포용해야 한다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아빠가 생기겠죠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쩌면 약간 우리의 그냥 시각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외 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부담이 이런 것도 또 우려되고 여기에 대해서 보면 전문가들도 의견이 나뉘어 있어.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뉘어 있고 일단 긍정적인 입장 쪽은 김영철 교수님 비혼 출산이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비혼 출산을 지지하는 입장이에요. 혼외 출산을 지지하시는 입장이죠. 그게 전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거지. 근거는 OECD 국가들 사례에서도 혼외 출산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생률도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국에 이걸 적용해서 이 혼외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이 내는 게 이루어지면 출산율 반등으로 이어진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데이비드 콜만 교수도 출산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만으로 출산율 유지하는 시대는 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출산율과 관계해서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미혼모 가족협회 대표님 같은 경우는 사회적 인식 변화의 신호탄이다. 이게 사회적으로 관심을 다 가지고, 그리고 이게 어쨌건 소원의 출산도 개인 선택이니까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거다라는 거에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혼외 출산은 단순한 논란이 아니라 이 가족 자체의 다양성에 대한 논의로 활성화할 그런 기회가 이제 됐다라는 거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혼외 출산이 어떻게 보면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들을 가진 전문가들의 의견이었고요. 부정적인 입장은 노무현 교수님은 한국은 혼외 출산에 대한 관용 자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장의 요지는 이걸 혼외 출산을 인정하거나 포용할 준비가 안 돼 있다. 아직은 그러니까 뭐 인프라도 부족하고 인식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혼외 출산이 늘어났을 때 그것을 사회에서 감당할 힘이 없다는 거지. 그 근거는 전통적 가족관념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리고 혼외 출산이 정상적이지 않은 출산으로 간주되는 그런 사회적 편견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현재 혼외 출산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차별을 경험한다는 거야. 아이들 사이에서도 차별받고 법적으로도 원래 부모가 결혼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뭐 상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런 법적으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혼외 출산을 선택하기가 어려운 사회적 환경이죠. 굉장히 소수고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간주되는 그런 현재 그런 상태니까 노명호 교수님이 그건 정상적이지 않은 출산이야 그렇게 말한 건 아니고 그렇게 간주되는 사회적 편견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또 하민희 교수님은 사회적 지원이 충분하지가 않은 상태다. 유럽처럼. 그래서 그거는 유럽 국가들과 달리 혼외 출산을 뒷받침할 사회적 지원 체계 자체가 부족하다는 거죠. 아니 전문가들이 어떤 도덕을 얘기하거나 하진 않죠. 저는 어떤 도덕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도덕적인 인간은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이가 과연 상처받지 않고 잘 클 수 있는 그런 환경, 사회적 인식, 그리고 사회적 시스템이 돼 있나라고 하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근거는 이 스웨덴과 프랑스는 비혼부모와 자녀에게 동등한 지원을 주고 있다. 뭐 유급 출산 휴가나 세제 혜택이나 육아 돌봄 서비스가 동등한데 근데 이거 우리나라도 비교적 동등하게 되고 있지 않나요? 근본이 다른 것 같나요? 그래서 한국은 법적 혼인 관계를 중심으로 복지가 설계돼 있다. 이게 그런 주장을 하시는 거죠. 사회적 위험은 비혼 출산이 증가하면 비혼 부모와 자녀가 경제적으로 고립되는 것이 더 심해질 수 있다라고 이제 부정적 입장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뭐 어떤 입장을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참고할 만한 중립적인 입장으로는 통계청에서 나온 보고서들 보면은 그 혼외 출산 특징 분석 보면 그 특징의 분석에 혼외 출산율이 연령과 지역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여요. 어떻게 차이를 보이냐? 30대 부모에게서 혼외 출산은 가장 많아요. 20대에 철없을 때 그럴 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일단 30대가 가장 많고요. 대도시보다 소규모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낮음. 대도시가 더 높다는 얘기죠. 사회적 수용성은 지역적 차이랑 관련이 있고요. 연령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야 된다. 그리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 증가라는 이제 방통대의 강의 자료에는 혼외 출산 증가, 가족의 다양성은 사회적 변화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비혼모, 동거 커플, 한부모 가정 그런 가족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뭐 혼외 출산을 장려하자, 억제하자 그런 건 아니고 이런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뭐 전문가들의 의견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변화는 전문가들의 의견 말고 이제 우리 시대의 변화. 청년층은 긍정적인 태도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저거는 아이를 낳아보지 않았으니 저런다라고 이제 당연히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20대 응답자의 42.8%가 굉장히 높은 숫자죠. 낮지 않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라고 동의했어요. 올해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이게 2014년 10년 전만 해도 30%였어. 그러니까 10년 전에도 아무래도 이제 20대 젊은 친구들 아이를 낳아보지 않는 친구들은 결혼하지 않고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많기는 했어요. 원래 많기는 했어. 그래서 결혼 전에 이렇게 어릴 때는 그냥 비혼 출산해서 아이만 가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옛날에도. 근데 10년 동안 이제 10%가 된 거야. 근데 이제 2014년에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 중에 아이를 낳고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결혼하면 막상 늘어나긴 하지만 혼자 이렇게 아이 혼자 키우고 그러니까 둘이 키워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혼자 키울 생각을 했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 일이라는 거지. 성별 차이는 남자는 43%, 여자는 42% 정도가 동일해서 뭐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어요. 성별 차이는. 근데 이제 전적으로 동의하는 거는 여자가 좀 더 높게 나타났고요. 남자는 아이에 대한 생각 자체가 적어서 전적으로 낳고 싶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 20대에는. 그래서 그냥 그런 전적으로 라고 이런 그 극단값은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타났을 거고. 근데 뭐 동의 측면에서는 뭐 큰 차이가 없고요. 긍정적 태도의 배경으로는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변화가 있죠. 아무래도 10년 동안에 이제는 예전에는 가족을 이루고 결혼을 해야만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어른들이 많았고 그렇게 말하는 어른들이 뭐 나쁘게 여겨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말을 하면은 굉장히 무례한 어른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알죠. 그래서 뭐 결혼 안 한 사람한테 너 왜 결혼 안 하냐? 결혼 안 하면 뭐 행복하겠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어른들이 이제 없잖아요, 별로. 이제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개인의 행복 그 자체를 중요시하죠. 이건 뭐 조직 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조직 생활에서도 내가 혼자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예전보다는 더 강해진 시대고 그래서 결혼은 필수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훨씬 더 확산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년층에서는 비혼 출산에 대한 생각이
더 긍정적으로 바뀐 거죠. 부모 세대랑 달리 개인의 행복, 자율성 그런 걸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죠. 자신이 좋아하는 거 그리고 자신을 위한 삶을 산다는 면에서 장점인데 단점으로는 남들과 무언가를 함께 할 때 어떤 희생이나 장기적인 보상, 장기적으로 주어지는 보상들에 대해서는 내가 희생한다는 것은 내가 희생하는 쪽으로 선택하지 못하고 장기적인 보상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결혼 자체가 주는 경제적인 부담들이 있죠. 주택 마련하기도 어렵고 결혼 비용, 돈도 드는데 이게 아무래도 사회가 경제적으로 축소되는 사회다 보니까 미래가 불안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경향이 증가하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 없이도 동거와 비혼 출산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난. 그래서 요즘에 유행했던 말 중에 우리 뭐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무슨 사이야? 그러면 상대가 뭐라 그래요? 그걸 꼭 정해야 돼? 지금 행복하지 않아? 지금 이거 행복을 중시하고 결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있으니까 미래를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냥 이대로 그냥 쭉 가다가 뭐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사는 그런 관계가 시츄에이션십이잖아요. 어떻게든 되겠지. 우리 그냥 이대로 행복한데 왜 뭔가를 관계를 규정하려고 해. 그래서 결혼 없이도 동거와 비혼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아이가 생기면 그제서야 갑자기 우리 관계를 규정하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말하는 문화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 미디어와의 대중문화에서도 이런 다양한 가족 형태가 계속 노출이 되면서 비혼 출산에 대한 수용성이 증가를 하고 있죠. 사람들이 아무래도 청년층은 그런 거를 받아들이고 그런 트렌드에도 민감하니까 그게 청년층들의 이제 시각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시츄에이션십으로 지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20년 전에도 시츄에이션십이라는 말이 없었을 뿐이지. 지금도 여전히 보수적인 사람 많지.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 퍼센트가 늘었다 이거지. 오픈 릴레이션십 그리고 시츄에이션십 그런 뭐 다양한 것들이 이름으로 생기면서 각자가 개인의 행복과 자율성을 우선시하는 그리고 저게 여기서 이제 좀 그 말을 굳이 넣지 않았지만 단기적 보상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 보여요. 그렇죠. 서로 책임지지 않는 관계, 서로 보호자가 되기 싫은 그런 관계죠. 지금 혼외 출산 증가 추세인 거는 뭐 알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8년 이게 숫자로만 따지면 6년 전에서 굉장히 옛날 같지만 2018년에 일어났던 일들 생각하면 그렇게 오래전 아니죠. 2018년에 뭐 있었지? 무슨 일 있었지? 지금 2배도 넘게 증가했어. 5년 만에 2배도 넘게 증가했어요. 상당히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거야. 특히나 이 청년층에서 방금 말했듯이 42.8%가 결혼 없이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겼고 그 원인과 배경으로는 일단 가치관 변화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적 요인이 있어. 결혼 비용이 높아지다 보니까 주택 문제나 이런 걸로 결혼을 미루고 있고요. 청약 대출 조건 회피로 사실혼 이런 게 사실혼으로만 하는 그게 증가해서 지금 2.2에서 4.1로 증가했는데 그리고 또 혼인신고 자체가 미뤄지니까 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작년에 1,900명 어때요? 많은 숫자인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전체 출생아의 4.7%. 지금 아이가 태어나는 비중은 줄고 있는데 혼외 출산율은 많이 늘고 있지. 3년 연속 증가하고 있고요. 이전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가족 모델 약화와 새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고 2013년부터 보면은 예전에는 10,000명도 안 됐던 게 10년 전에는 10,000명도 안 됐었는데 지금은 1,900명으로 더 늘었죠. 전체 아이들 태어나는 거에 비해도 퍼센트는 2배지만 절대량도 늘었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결혼 자체가 줄었고 그래서 결혼을 안 하니까 아이가 생기면 혼외 출산인 거야. 그리고 동거를 하니까 그것도 혼외 출산인 거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죠. 코로나 때 결혼을 아무래도 미루게 되겠죠. 뭐 결혼식 잡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놀기 힘드니까 둘이서 동거하고 그렇게 하면서 데이트하는 경우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혼외 출산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그게 또 증가하니까 사람들 인식이 조금씩 변화가 오기 시작했고 결혼을 또 기피하는 그런 현상. 뭐 비혼을 선언한다거나 뭐 비혼식을 올린다거나 이제 그런 문화들이 막 나왔었죠. 여기까지가 보면 야 10,000명 진짜 많다. 4.7% 진짜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많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OECD 평균이 한 특별한 나라가 아니라 OECD 평균이 40%가 넘어. 엄청나죠? 이게 동거나 사실혼의 주류가 되다 보니까 40%면 절반이야. 이 어린이집에 가서 2명 중에 1명은 혼외 출산한 아이인 거야. 그래서 뭐 퍼센트를 조금 보면 프랑스는 60%가 넘습니다. 이게 2024년엔 62%인가 더 된 것 같은데? 좀 있으면 이제 3명 중에 2명이야. 혼외 출산이 더 많아지는 거야. 스웨덴은 54%, 노르웨이 56%.
여기는 오히려 혼외 출산이 주류예요. 주류야. 이게 아까까지 뭐 2%에서 4% 올랐다고 하니까 10,000명이니까 되게 많았다가 지금 갑자기 저거랑 비교해보니까 너무 또 착시 효과가 막 일어나지.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참고로 다른 나라도 좀 보면 미국은 한 40%, 영국은 한 절반, 이탈리아가 좀 낮은 편입니다. 이탈리아가 30%. 지금 한국 44.7% 나왔다가 이탈리아 34% 이러면 야 이탈리아 되게 높다 이랬을 텐데. 그리고 아이슬란드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67%. 여기는 뭐 3분의 2가 넘었죠 이제. 동양권은 일본은 우리보다 더 낮아요. 2.3%, 터키 2.9%.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이랑 결혼을 책임지고 이제 그러는 것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또 하나의 옵션이 생긴 거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져 버렸다고 할까? 더 개인을 중요시하다 보니 양육비의 현실화겠죠. 양육비의 현실화.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지금 한편으로는 세계적인 추세예요. 이게 뭐 옳다 그르다 저는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냥 이런 일들, 그리고 최대한 저는 그냥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얘기를 전달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일단 이런 기본적인 지식들을 공유한 상태로 이런 담론을 하고, 저도 어떤 가치 판단을 좀 보류했어요. 내가 어쨌건 저는 아이를 키우고 그런 입장에서 또 보다 보니까 이건 좀 보류해놨는데, 우리가 함께 이런 걸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려면 이런 게 일단 공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 결혼한 후에 출산하는 게 당연하지. 예전에는 성결 후출이었는데 이제는 선출 후결의 세상이 이제 온 거죠. 예전에도 혼외 출산이 있었어요. 50년에도 있었습니다. 아마 고주몽도 일종의 혼외 출산이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하는 거지. 사람들의 이제 주류 가치관이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쉬쉬해야 되는 일에서 그럴 수 있는 일로 바뀌는 거죠. 결혼 관계없이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 세대는 결혼과 출산을 별개의 문제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별개의 문제로 보는 사람이 일부 있었지. 근데 지금은 저거를 별개로 보는 게 40%가 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확실히 그 인식이 다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냥 사실만 전달하는 입장이야. 그리고 이 안에서의 어떤 맹점이나 이 인과관계가 잘못 설정된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회는 동거, 사실혼, 비혼모 이렇게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고, 그리고 또 사실혼 관계가 증가하는 게 이 법적 결혼의 대안으로 사실혼, 동거나 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하는 사례가 증가를 하고, 이제는 결혼을 안 해도 가족을 구성할 수 있다. 동거도 가족이다. 굳이 법적인 거에 뭐하러 매달리냐. 동거하다가 뭐 가족도 내가 자율이니까 내 의지대로 사니까 가족이었다가 가족이 아닌 걸 선택할 수 있는, 굳이 법에 매달리지 않고 이제 그런 사고방식의 시대인 거지. 경제적 요인도 있죠. 청약과 대출 제도가 결혼에 이제 페널티가 있으니까 결혼을 안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미혼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동거 커플로서 실질적인 가정을 꾸리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그런 경향들이 늘어나는 거고, 뭐 청약이나 보금자리론 이런 경우에 미혼이 유리한 경우도 여전히 많다고 해요. 그리고 결혼의 경제적인 부담, 그런 것들이 이제 비혼 출산이 증가하는 사회적인 요인인데, 그러면 아니 대체 왜 한국은 지금 4.7%고 프랑스는 60%냐? 도대체 뭔 차이가 있는 거냐라는 거에, 저는 뭐 프랑스를 가본 적도 없고 프랑스라는 나라에 대해서 아는 거는 저희 친한 구독자님들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렇게 들은 것밖에 없어. 그렇지만 이거는 제가 이제 조사를 하면서 만든 거라 현장을 뛰어서 안 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거기서 나오는 텍스트를 본 거라 그래도 이렇게 지금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프랑스에서는 사회적 지원이 부모나 이런 양육 지원, 휴가, 부모 휴가, 양육 지원 이게 16주간 유급 출산 휴가를 준대요. 16주 동안 유급 휴가 주고 추가로 부모 휴가 더 줘. 그리고 혼외 출생 자녀도 동일하게 양육비랑 복지 혜택을 준다 합니다. 이게 무조건적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가야 좋은 거냐라고 생각하진 않아. 근데 어쨌건 여기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아 돌봄 서비스나 이런 것도 국가가 저렴한 비용으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요. 그리고 세제 혜택도 미혼 부모 가정에 세제 혜택과 추가 지원이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한국은 사회적인 지원에서 좀 한계가 있죠. 그게 미혼모와 혼외 출생 이쪽 자녀에 대해서 복지 지원이 부족하고요. 이 출산 휴가와 육아 지원
주로 법적 혼인 관계를 기준으로 이제 설계가 돼 있다 보니까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출산휴가나 육아 지원이 물론 되지만 좀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게 난 제일 좀 큰 것 같아. 사회적 낙인 그리고 차별 이런 걸로 인해서 성장 환경이 불리해. 당장 아이들 간에도 그런 인식들이 있다 보니까 불리한 상황에 처해진다라는 거죠. 나는 이게 제일 크다고 생각해. 그리고 가족관념에 대해서도 프랑스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동거, 사실혼 관계를 가족으로 인정한다. 난 지금 이거 더 좋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차이가 있어서 지금 이런 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임초롱 소장은 뭘 말하고 싶은 거냐. 나는 지금 이걸 그냥 알고자 했음이고요. 굳이 말한다면 이 중간 어디쯤에 적정선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적정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게 어딘지는 뭐 저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정우성 이 사태를 보면서 정말 어떤 미래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남은 삶을 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도 생각을 좀 해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분으로 막 그런 가십으로 끝낼 건 아닌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사회 변화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거에 지금 폭발적으로 가속화되는 이게 티핑 포인트가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생각해 볼 시점인 것 같아서 급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는 결혼이랑 상관없이 뭐 동거, 사실혼 관계를 가족으로 인정. 그리고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분위기고, 한국은 혼인 관계를 기반으로 한 가족 중심 문화. 결혼과 출산을 연계해서 정상 가족, 이게 이제 정상이다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죠. 프랑스의 법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72년부터 혼외 출생 자녀랑 기혼 가정 자녀 간의 법적 차별이 철폐됐다고 합니다. 72년부터. 친권, 상속권 등에서 동등한 권리가 보장되고, 동거 관계에서도 자녀에 대한 법적 책임이 명확하대요. 근데 이제 한국의 법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 봐. 이게 법적 보호가 이제 상대적으로 미흡한 면이 있고,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서 법적 권리 행사가 법적으로 돼 있어도 그 권리 행사가 어려운, 그리고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은 거지. 그래서 프랑스는 이 성평등 지수에서도 순위가 높고, 근데 이제 저 성평등 지수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그 성평등 지수가 높다는 건 남자도 여자도 뭐라 그럴까, 노동을 하고 일을 하고 그 안에서 뛰어들어서 역할의 분담 없이 서로가 다 일하고 책임지고 서로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거든요. 그 평등은 어떤 책임을 동등하게 나눠 갖는다. 동등하게 그 고통도 그리고 결실도 다 나눠 갖는다라는 측면이 있죠. 성평등 지수가 높으면 여자 인생이 빡세져요. 그러니까 독일에 계신 오징어님이 말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 말할 수가 있네. 내가 지금 저 말을 하고 싶은데 저게 또 임 소장 또 성차별적 발언하네 이럴까봐 내가 지금 입을 못 열고 있었어. 그게 실은 그 말이야. 그 말을 하고 싶었어. 그래서 성평등 지수가 높다고 무조건 천국 같은 곳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0에서 100으로 간다. 이건 아닌 거야. 그거는 우리가 그 지향점에 대한 담론은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고, 어디가 답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게 낫다, 어느 게 좋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어느 한쪽에 무조건 선이 있고 어느 한쪽에 무조건 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지수가 상대적으로 하위권인데 경제 문화적 요인으로 인해서 여성의 비혼 출산 선택이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국과 프랑스로 대표되는, 뭐 정확히는 프랑스가 아니고 지금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 사회적 부족과 지원 부족과 차별인데, 법적이나 제도적으로도 지금 친권이나 상속권에도 차별이 있고 미혼모에 대한 복지에도 조금 부족함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혼 부모랑 자녀가 고립되는 거야.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막 상담이나 이런 걸 해보면 비혼 부모분들이 정서적으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죄책감이 있어요. 죄책감이 있어가지고 나 때문에 얘가 정상적이지 못한 가정에서 살아가서 얘가 문제가 생겼구나 라는 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얘한테 과한 무언가를 베풀려고 하고, 마음이 조급하니까 얘를 또 과하게 또 훈육을 하고, 그런 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그 안에서 과하게 훈육하니까 또 죄책감이 생기고,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막 올라가는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있는데 비혼모 가정의 약 40%가 빈곤층에 속한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면 혼외 출산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간단히 보죠. 혼외 출산이 미치는 영향은 심리적인 문제를 좀 보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스트레스야. 일단 비혼 부모 이러면은 책임감 없는 부모. 그래서 벌써 거기서부터 손가락질이 시작되는 거지. 물론 그 중에는 책임감 없는 사람도 있겠지. 내가 결혼 생활하면서 아이를 키운다고 또 책임감이 다 있냐? 그것도 아니고, 또
비혼 부모라고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닐 텐데 저렇게 그냥 딱 찍어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또 혼외 출산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강한 사회가 되니까 이 비혼 부모가 차별과 편견에 직면하게 돼요. 남들이 나를 차별한다는 걸 은근히 알고 그렇게 계속 되다 보면 아무리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피해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몇 번 차별당하고 이렇게 내 아이가 이제 어디 가서 놀이터에 가서 애들이랑 못 어울리는 모습 봤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쟤도 우리 애이 미워하나? 저 부모도 혹시 우리 애 못 놀게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생길 수밖에 없지. 몇 번 당하면 어떻게 그게 아무리 멘탈이 강해도 그게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또 아이에게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강하게 뭐가 또 교육을 하면서 들어가고 이러면 또 아이는 그러면서 또 세상에 대해서 또 피해의식이 생기고 편견에 또 사로잡히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또 나를 뭔가 잘못 오해하고 또 그런다고 생각해서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울증으로 이어지겠지. 그렇게 맨날 내가 이 부정회로가 돌다 보면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고 피해의식으로 인한 부정회로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게 힘들어지니까 또 고립돼. 그래서 관련 사례로는 한국 비혼모 60%가 사회적 시선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경험했다는 그런 연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양육에 대한 부담과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것도 물론 경제적, 육체적, 심리적 부담을 혼자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둘이 같이 아이를 키우면 아이를 같이 이렇게 뭐 하다가도 오늘 뭐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풀 수가 있는데 그걸 혼자 다 떠안아야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쳐버리는 거야, 사람이. 뻗어버려. 좌절하게 되고. 양육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이 있어서 그게 더 신경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빨리 지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다. 상담 프로그램이나 커뮤니티 지원 같은 게 좀 필요하고 선택의 후회와 정체성 갈등. 내가 선택했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두 배로 힘들죠. 그러니까 선택에 대해서 후회가 들어. 그런데 그 후회가 드는 자신이 내가 부모가 맞나? 부모가 이런 생각해도 되나? 라는 거에서 그 갈등이 생기는 거야. 내가 선택을 했어. 그래서 후회를가 하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후회라는 마음은 올라와.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머릿속에서 이게 말 그대로 좌절 상태가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는 정체성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 혼자 살 때는 그냥 나 혼자 먹고 살면 끝이야. 근데 이제 아이가 생기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부모로서 역할 수행에 대한 자존감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부모의 심리적인 문제인데, 그럼 아이는 어떤 문제가 있죠? 아이도 정체성에 혼란이 와요. 내가 일단 당장 부모가 나를 사랑해서 낳았다.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나는 왜 남들과 다를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정체성으로 이제 혼란이 오는 거야. 이게 차별로 인해서 자존감도 낮아지고 소속감도 부족해지고 그래서 남들과 다르다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를 받아주는 나를 소속해주는 그런 곳에 막 훅 빠져. 어떻게 보면 종교의 순기능일 수도 있고 역기능일 수도 있는데 어쨌건 종교 같은 그 동아리에 훅 빠지지. 거기에서 마치 내가 어떤 소속감을 처음으로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구로는 가족 구조가 불안정한 경우 혼외 출생 자녀가 사회적 불안이나 우울증을 경험할 확률이 1.5배 높다라는 이제 연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결핍된 부모의 역할 모델. 사회가 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어쩌면 사회가 해결해야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다른 방식으로 풀어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성별이 다른 아이를 키울 때 그 아이에게 어떤 모델이 돼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 아이가 어떤 승부욕을 가지고 이겨야 하는 그런 성질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지 않고 그걸 그냥 억압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슬픔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성향을 나약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억압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결핍될 부모 역할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안정감 부족이랑 애착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애착 문제가 발생을 하면 대인관계에서 불안정한 성향이 발생할 수 있겠죠. 경제적 안정성이 높을수록 혼외 출산 가정의 심리적 건강이 양호하다라는 연구가 있고요.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연관 지수들을 보면 삶의 만족도, 저는 개인적으로 삶의 만족도 측정이나 이런 거를 별로 신뢰하지는 않아요. 저거는 너무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거를 뭐 별로 신뢰하진 않는데 사회적 지원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한편으로는 사회가 해야 되는 일은 그런 인식의 변화고 결국은 양육비를 정확하게 줄 수 있도록 시스템에서 받쳐줘야 되는 게 가장 우선이지 않나. 그 아이의 20살까지가 아니라 24살까지, 26살? 뭐 군대 갔다 와서니까. 저는 그렇게까지가 좀 필요하지 않나. 어떤 인식의 변화가 사회 입장에서는 급선무고
가장 필요한 거는 일단 그 양육비의 문제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혼외 출생 자녀와 비혼 부모가 우울증과 불안 장애를 겪을 확률이 일반 가정보다 뭐 20-30% 높다라는 한국 심리학회 연구도 있었고, 애착 유형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한부모나 비혼 부모 가정에서는 안정 애착을 형성할 확률이 낮아질 수 있다. 그리고 또 경제 관련 지수는 GDP 대비 복지 지출이 높으면 그러면 동거 비혼 출산을 보면서 다양한 가족 형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그 진위계수 아시죠? 저게 이제 얼만큼 차이가 없느냐, 이게 좀 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얼마나 적으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평등이 심할수록 비혼모와 한부모 가정이 경제적 압박을 더 느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낮은 진위 개수를 가진 때는, 말 그대로 가장 낮은 진위 개수를 가진 나라는 전부 다 싹 세금으로 걷어서 전부 다 똑같이 나눠주는 나라겠지? 그러면 안 되겠죠?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여성의 경제적 독립이 강할수록 혼외 출산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성이 그쵸? 그래서 아이슬란드랑 노르웨이, 아까 아이슬란드가 제일 높았지? 그런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율도 높고 혼외 출산도 높고, 관련성은 경제적 자립이 비혼 출산의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도시화가 연관성이 있대요. 도시화율이 높을수록 혼외 출산율이 증가하는 경향. 아무래도 이게 전통적으로 이제 뭐 시골이나 이런 데는 그냥 일종의 아주 예전에 부족 사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누구가 임신했다 이러면 그냥 그 집안끼리 얘기해서 그냥 결혼하게 하는 이제 그런 문화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도시에서는 말 그대로 개인하고 이제 개인 안에서 이제 살아가고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화는 가족의 정의와 구조를 다변화하는 데 기여하고요. 기타 또 관련 있는 거는 미디어와 대중문화에서 얼마만큼 이거를 긍정적으로 다루느냐,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고, 그리고 또 휴가의 양도 영향이 있다라고 보기도 해요. 부모에게 제공되는 휴가 혜택이 혼외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그리고 육아 돌봄 정책 이런 것도 영향이 있고, 그리고 교육비 부담 이런 것도 있는데, 흥미로운 게 종교적 영향력도 있었어. 그래서 이런 이탈리아나 폴란드 등 가톨릭 중심 국가에서 혼외 출산율이 낮은 거지. 근데 이거는 종교적 영향력은 아시아의 이런 가족 문화를 가진 그런 것만큼 영향을 미치진 않는 것 같아. 근데 어쨌건 이게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봤던 것 중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었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하면서 오늘 방송을 한번 마쳐 볼게요. 출산율입니다. 근데 아까 그건 전문가 주장들에 있었는데, 그게 과연 뭐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나? 혼외 출산율이 높을수록 학교 출산율도 높아지는데, 이게 도시화가 되면 아무래도 출산율 자체는 떨어지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혼외 출산율이 높아질 때 출산을 방류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이 경제적 부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치, 결혼이라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그 아이를 낳는, 아까 봤던 것처럼 20대 친구들이 절반이 결혼 안 해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들이 동거를 하고 아이가 생겼을 때 결혼 안 하고 아이를 낳는 미래는 더더욱 빠르게 펼쳐질 수 있겠다라는 게 우리는 유추할 수 있죠. 20대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런 미래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쭉 보여드린다고 해서 야 저거 60% 좋은 거다 60%로 가자,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 이게 어떤 적정선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뭐 생각의 정리가 안 됐다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비혼 출산이 출산율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정의 영향을 가진다는 거지. 그래서 출산의 다양성이 확대가 되고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더 생긴다는 거지. 그리고 다양한 가족 형태 등장으로 출산율이 회복이 되고, 비혼 출산 지원하는 제도가 낙인 줄이면서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어쩌면 그것 때문에 더더욱 저런 다양성을 강조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출산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그런 일들이. 출산율 감소 억제라는 건 어쨌건 감소하고는 있지만 그게 덜 감소하게 만드는 거는 결혼과 출산의 분리로 출산을 유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해. 결혼하면은 복잡하거든.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내가 가진 또 재산을 또 분리해줘야 되고, 아니면 또 이 사람이랑 또 계속 간섭받으면서 살아야 되고, 나를 뭐 바꿔야 되고, 또 이게 동거도 그렇잖아도 막 스트레스 받는데, 내 결혼하면은 책임져야 될 게 많단 말이에요. 단기적 보상을 아무래도 더 신경 써요. 단기적 보상에 더 집중하는 세대예요. 희생하는 거를 바라지 않는 세대야. 희생하는 거를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세대야. 그런 세대가 결혼을 선택하지 않을 확률은 상대적으로 더 높겠죠. 근데 아이에 대한 건 달라. 아이에 대한 거는 물론 뭐 아이 없어도 돼, 내 혼자 살아도 돼 하지만 그 아이를 낳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는 확 줄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죠. 결혼 연령 상승 그리고 비혼 증가가 지금 어쨌건 출산율 하락 요인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혼 연령 상승은
한편으로는 너무 당연해.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많이 늘었고 사회 진출을 안 하던 사람이 사회 진출을 하는 계층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로 경제적 능력이 더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공부를 오래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공부를 오래 해야 되다 보니까 결혼 연령은 상승하지. 그리고 지금 또 사회 자체가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스펙을 쌓는데 시간을 쓰고 결혼 연령은 당연하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비혼식이나 뭐 이런 또 문화로 인해서 비혼 증가가 또 되면서 출산율 하락이 됐죠. 그리고 손해 보기 싫어. 그거를 계산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결혼이 스트레스고 상대가 계산하는 거 느끼면 또 정 떨어지고 그리고 또 싫고 서로가 싫어. 그래서 결혼을 안 해. 그런데 또 사랑과 연애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들에 대한 외면이 있어서도 안 되고 이 흐름을 모른 척해서도 안 되는 것 같아. 분명히 나도 굉장히 꼰대 같은 사람이고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아시잖아요. 나도 아이를 2명이나 키우고 있고 그거를 되게 지키고 싶어서 아이를 낳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흐름을 모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 이 흐름에 대한 생각은 해야 되는 것 같아.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 그래서 혼외 출산을 수용하면 결혼 감소가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경제적 부담 감소, 이 복지 지원이 혼외 출산을 더 가능하게 하고 이 비혼부모와 혼외 출산 자녀의 경제적 지원 그리고 사회적 지원이 없으면 혼외 출산은 이런 고립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주장을 하시는 아까 그 교수님의 이야기이긴 한데 한국이 OECD 평균 혼외 출산율을 가지게 되면 합계 출산율이 1.55명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 현재는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72명이거든요. 어쨌건 세계 최저예요. 근데 OECD 평균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OECD 평균이 혼외 출산율이 41%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마지막으로 혼외 출산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죠. 출산율이 늘어날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 그게 또 우리의 어떤 미래일 수 있고 하지만 부정적으로는 사회적 낙연과 편견에 그들이 시달릴 수 있다. 그리고 법적인 제도적으로도 여전히 완벽한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 사회적으로도 다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혼외 출산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항상 어떤 제도든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해외에 계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또 댓글창을 통해서 또 많이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본방 이전 심리 이슈에서 다뤘던 짧은 내용입니다. 분석 비긴스라고 봐주세요. 정우성 아빠였다. 문가비. 저는 처음 봤거든요. 태명도 지어주고 양육의 책임을 지겠다. 라고 했지만 결혼은 안 하겠다. 2022년에 만나서 지난해 6월에 임신했다고. 본인이 기른다는 건 아니겠지. 책임을 한다는 건 양육비를 보내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비연예인과 장기 열애 중. 장기 열애. 혼외자 존재를 인정한 정우성이 열애 중이다. 친자의 엄마인 모델 문가비와 결혼과 양육 등을 두고 갈등했던 배경에 현재 교제 중인 연인이 있었다. 최근 열애설이 불거진 배우 신현빈 그렇게 또 있었군요. 정우성과 연인은 청담 부부로 알려진 이정재 임세련 커플과 더블 데이트를 즐긴 만큼 공식적인 관계. 이정재하고 정우성이 이번에 테나시아 최지혜 이분 누군데 믿거죠? 교제가 1년이 넘은 상태. 아니 1년이 넘었으면 장기라고 보긴 좀 어렵고 연예인들 삶이야 그 무대 밑에서의 모습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이겠지만 그래서 크게 기대도 실망도 안 하는데 사람들은 기대도 했겠죠? 그러니까 실망도 하겠지? 연애했다고는 안 돼 있던데? 연애도 아니라고 내가 그거 봤는데? 근데 이 기사는 조금 악의적이다는 느낌은 드네요. 전 기사에는 두 사람 모두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은 아니었다. 그 정도로만 표현했네. 이쪽 기사는 조금 감정적이긴 하다. 뭐가 사실일지 모르겠지만 전화에도 욕구가 그렇거든요. 그 욕구는 개인차가 있지만 나이가 들어도 유지되는 사람도 많죠. 지금 이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네요. 개인별로 욕구가 차이가 있는 거죠. 정우성 천만 영화 뭐지? 비트가 1000만은 안 됐죠. 비트가 생각보다 관객이 많이 들진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또 뭐 있지? 서울의 봄. 제가 밤이 되면 달라지나요? 배상이 아니고 양육비를 주는 것으로 지금 해결하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어떤 결혼을 전제로 만난 건 아니니까 애정이 없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사랑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게 이 사람의 조건이나 외모가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나와의 관계에서 얼마나 책임감이 있는가를 전제로 만나는 게 항상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게 상관없을 수도 있겠지. 그냥 쿨하게 만나다가 애 생기면 내가 애 키우고 그러면 되지 저 사람에게 뭘 바랄 게 있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렇다면 그래도 되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어떤 그런 물질적인 거 아니면 외적인 거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진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인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 책임은 이제 서로가 정한 범위 내까지만 책임을 지는 거지. 양육비가 그 책임의 한도니까 그 이상은 한다면 그게 이제 도의적으로 하는 거고, 법적인 선에서 양육비를 더 책정하는 정도가 보통은 하지 않을까요? 결혼은 하기 싫다라고 했는데 실은 제가 이제 마음에 걸리는 상담들 뭐 종종 있는데요. 몇 주 전에 거의 막판에 전화 상담이 왔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자기가 남자친구가 있다가 헤어졌는데 남자친구가 있는 동안 만나기 시작했던 파트너가 있었던 거예요. 파트너가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오빠는 나이 차이가 좀 있었죠. 한 열 몇 살 차이 났었던 것 같아, 거기서도. 그 오빠가 고급 호텔에서 이제 관계를 보통 이제 한다고 했었죠. 그때 제가 무슨 말을 했었냐면, 남자는 그런 여자와 사귀지 않습니다고 말했어요. 남자는 그렇게 시작된 사람하고 사귀지 않는다고 말했어. 하물며 결혼도 안 하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가민님 여기서 결혼을 생각했다고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문가민님이 생각했어야 돼. 정우성은 자기가 선택지가 있는 사람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그렇다 보니까 그때 내가 얘기했잖아. 그런 사람과 시작을 안 합니다. 정우성이 분명히 욕도 먹고 잘못한 부분 많지. 피임을 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결혼을 연애나 이렇게 뭔가 미래를 함께 하지 않을 사람하고 관계를 하는 거는 당연히 나는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절대 안 한다는 건 알아야 돼. 문가비님이 현명하지 않았던 부분이지. 나중에 결혼을 이 사람이랑 얘기할 정도의 사람이 되려면 그런 식으로 관계를 이어갔으면 안 됐다고 난 생각해요. 그렇다고 내가 문가비님이 잘못했다 그 뜻은 아니에요. 결혼을 바래서 그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때 사연이 난 또 솔직히 좀 떠올랐어. 이걸 보면서. 그때 그 사연 속에 그 친구. 이제 서로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제 막상 아이가 덜컥 생기니 결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옛날에 이지아 씨랑 그런 연애 있고 그럴 때는 뭐랄까 순애보? 약간 그런 느낌이었나? 바보 같은 순애보 그런 이미지가 있었나요? 어쩌면 그런 일을 겪으면서 더 냉정해졌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전의 관계는 사랑하는 사람과 갖는 거고 애를 가지면 결혼하면 됐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세상이 됐죠. 현지 여자한테는 어쩔 수 없지. 미안하다고 하고. 근데 아마 정우성 씨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이런 결혼을 절대 하지 않을 이런 사람과의 관계였다면 피임을 굉장히 신경을 썼겠죠. 다른 연인이 있어도 일단 아이가 생겼. 아 근데 그래도 아이가 생긴 그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 아이가 그러니까 애초에 아이가 생기지 않게 했어야지. 그거는 살짝 빼도 박도 못하는 외통수가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아이가 생기고 이런 부분이 문제인 거지. 그 피임 개념이 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한동안 이제 좀 이슈가 될 거고 내가 봤을 땐 지금 이게 끝이 아닐 거라고 봐요. 뭔가 더 나올 것 같고 뭔가 좀 더 나오는 거를 이제 정우성 씨 측에서는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겠죠. 미투 같은 거라도 그렇게 돼가지고 휘말리면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없도록 이제 정우성 씨가 알아서 현명하게 잘 막겠지. 정우성 씨는 앞으로 아마 기사들이 몇 번 더 나올 것 같은데 그때 또 얘기를 해봅시다.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나 이렇게 보게 돼서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네. 아니 내가 애인이 있어. 근데 내가 전에 사귀던 사람이 애가 생겼대. 근데 전에 사귀던 사람도 아니야 심지어. 얘 애매하긴 하다 진짜.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가정하면 사귀지도 않았지. 그치? 사귀지도 않은 사이인데 애가 생겼다. 근데 애인이 있어. 애인이 괜찮으니까 애만 데려와 내가 키워줄게라고 한다면 이게 왜 행복한 상상이야. 이거 굉장히 괴로운 상상이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괴로운 상상이지. 이게 왜 행복해. 여러분들이라면 누굴 만날 거예요? 물론 이게 성별이 달라지면 좀 얘기가 달라지지만 그래도 상상해봐. 내가 너무 아이를 생각하면서 답을 내렸는데 실은 제 친구 중에 그렇게 결혼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혼했어. 결국은 굉장히 불행한 시기를 겪었지. 그래도 잘 이겨냈어. 그 친구를 생각하면 참 뭐랄까 이거 친구로서 할 말은 아닌데 대견하고 정말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 어쨌건 근데 진짜 힘들게 이혼했어. 힘든 삶을 살았고 그렇다고 참 근데 그 아이들을 외면할 수 있을까? 참 그렇긴 하다. 근데 저번에 제가 상담에서 그때 말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시작한 사람과는 연인이 되지 않나요? 근데 하물며 결혼하지 않지. 근데 나는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아이 때문에라는 생각이 더 머릿속을 들어오는데 내가 총각인 입장이라면 결혼 안 했을 것 같아. 아이를 키우는 게 아이랑 어떤 애착이 형성되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그 여자가 더 무섭고 미웠을 것 같기는 해. 그러니까 누가 조심을 했어야지. 누가 이건 어쨌건 뭐 아이가 새로 태어난 생명이고 어떤 가능성을 갖고 태어난 아이니 이 아이에게
좋은 환경이 갖춰지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말을 뭐 할 수밖에 없네. 나이에 따라 다름. 40대 막바지고 아이가 갖고 싶었다면 나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근데 그렇다면 책임을 본인이 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책임의 문제인데 정우성은 그 책임을 이제 돈으로 하는 거고. 어쨌건 뭐 돈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 규제의 마지노선이니까 그거에서 돈을 더 준다라는 걸로 풀어내려고 하겠지. 뭐 이분들에 대한 생각이나 이거에 대한 거는 저는 뭐 따로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따로 뭐 그래서요. 정우성 씨의 일은 나중에 또 보도록 합시다. 아마 또 조만간 또 새로운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이런 컨텐츠를 보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사람의 외모에 현혹되지 말자. 이 사람의 조건을 보고 그것이 내 것인 양 환상을 품지 말자. 그리고 이 사람과 어떤 관계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것이 됐다고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책임지지 못할 거면 조심하자. 항상 리스크를 관리하자. 그런 것들이죠. 아니면 정우성 씨도 이제 자기가 나이가 있고 하니까 자기는 안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유롭게 그랬나? 외모에 현혹되지 않아야 더 눈이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외모에 현혹된다는 것이 오히려 결혼 혼인율을 더 떨어뜨려. 왜냐면 외모에 현혹돼 놓고 막상 결혼하려고 하면 그제서야 조건을 생각하고 그제서야 망설이는 이 사람의 식탐을 보고 이제 이 사람의 어떤 문제를 그제서야 보고 결혼을 망설이다가 혼인율이 떨어지지. 차라리 외모에 현혹되지 말고 이 사람 결혼할 만한구나 하고 만나면 결혼으로 갑니다. 외모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혼인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다. 현혹이 아니라 내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지.